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입니다. 얼마 전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 너무도 힘들었지만 제가 힘든 만큼 그 배신을 한 사람은 큰 벌을 받더군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배신자들의 말로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버지, 저,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5식구예요. 부모님은 저희 세 남매를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헌신을 하시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께서 깜짝 선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바로 시골에서 펜션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도 어리고 거기다가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아버지 이런 생각을 처음엔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속을 모르고 저나 동생들은 들판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그런 생각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서명아, 아버지가 저기 저 넓은 들판에 니들 뛰어놀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떠냐? 맨날 아파트에서 갑갑하게 사는 것보다 저게 더 낫지 않겠어? 밖에서 축구도 실컷 할 수 있고 말이야. 아버지, 좋아요. 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놀이터에 가도 심심하고 할 것도 없는데 들판에서 뛰어놀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럼 네가 엄마 좀 꼬셔봐라. 이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엄마 싫단다. 가서 엄마한테 아버지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해봐. 그땐 철없이 그저 뛰어놀 수 있다는 게 좋아 엄마에게 산골 생활을 하자며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좀 도시에서 저희를 키우고 싶으셨는데 자식들이며 남편이며 죄다 산골 생활을 원하니 결국 엄만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고 만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들이며 대출까지 싹 다 끌어모아 아버진 펜션을 운영하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원래 하던 일도 아니었고 홍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펜션이 잘 되기 시작했고 나중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엄마도 그 시골에서 생활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늘 너른 들판에서 축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부모님 밑에서 저희 삼남매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보고서 변리사가 되어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변리사라는 게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 관련해서 각종 소송 등의 업무를 보다 보니 참 20대 후반부턴 진짜 정신없이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도 제법 공부를 잘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했고 직장도 수도권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두 분이서만 강원도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었죠. 매번 자식들이 셋이나 있으니 북적북적했던 시골 생활이 고요해지면서 부모님도 좀 마음이 헛헛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땐 저나 동생들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때가 제가 딱 3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마침 캠핑 바람이 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꺼내셨어요. 선명아, 알아보니까 여기 주변 풍경이 좋아서 캠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모양이더라. 아버지랑 엄마도 여길 캠핑장으로 리모델링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야. 여기를요? 좋긴 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지금도 펜션 운영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괜히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니야. 눈 감기 전까진 열심히 일해야지. 이 아버지가 보기엔 앞으로 캠핑이 더 뜰 것 같다. 이럴 때 놓치지 말고 시작해야지. 그렇게 부모님께선 평생 펜션을 운영하던 부지 한 켠을 리모델링하면서 캠핑장으로 탈바꿈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캠핑장으로 바꾸고 나서부턴 저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매번 도시 생활에 지쳐 힘들 때면 주말엔 항상 부모님 캠핑장으로 가서 자연을 벗삼아 스트레스도 풀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딱 그곳에서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펜션이나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도 종종 오시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오기도 하고 혼자서 텐트 이고 지고 와서 캠핑하는 모습이 눈에 자주 보였는데 저 역시 자주 부모님의 캠핑장에 가다 보니 오며 가며 안면을 트다가 친해지게 되었죠. 성격도 너무 시원시원하고 혼자서도 척척 텐트도 치고 캠핑도 다니는 모습에 전 호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전 그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종종 부모님 캠핑장에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제 여자친구가 참 성격도 너무 싹싹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먼저 언제 결혼할 거냐 재촉을 하실 때도 있었죠. 선명아, 너 지연이랑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 너 저러다가 지연이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놓치기 전에 꽉 잡아야지. 저런 여자 흔치 않다. 그래 맞아 선명아. 일 바쁘다고 결혼까지 미루지 말고 얼른 해 얼른. 네가 결혼한다고만 하면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난 지연이 며느리감으로 너무 좋다 얘. 그렇게 부모님의 적극적인 응원으로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처음에 결혼을 좀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여자친구네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자친구도 그런 집안을 도와주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엔 좀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다 알았지만 사실 전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결혼하기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서 초기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내는 저희 집에 너무 잘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늘 캠핑장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주곤 했어요. 전 그런 아내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태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당신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당신 얼마나 예뻐하는데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홀몸도 아니고 말이야. 힘들지 않아? 아니, 난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건데 거기 캠핑장 가면 얼마나 좋은데 주변 풍경도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이 편안해져. 난 우리 친정보다 시댁 가는 게 더 좋다니까. 우리 아이 태어나면 뛰어놀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자주 가고 싶어. 정말? 나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만 그래도 무리하지 마. 엄마랑 아버지도 괜히 당신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으셔. 걱정 마. 절대 무리하지 않을 테니까.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서 시원한 바람도 맞고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그런 아내 덕분에 부모님께서도 훨씬 일이 수월하고 편안해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미안해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적은 좀 힘드셨는데 아내가 알아서 SNS로 홍보도 하고 그러니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캠핑장이 점점 붐비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부모님께 애교도 많고 삭삭하게 잘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도 같이 캠핑장에 가서 지내곤 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면 항상 아내가 쌈을 싸서 엄마랑 아버지 입에 넣어주곤 했어요. 그러면 엄마랑 아버진 너무나 행복해 하시곤 했죠.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싸준 쌈이 세상에서 제일 맛나다, 맛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아버님, 그쵸? 제가 싸드린 쌈이 제일 맛있죠? 제가 다음엔 더 맛있게 싸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번엔 어머님. 어머님, 아, 해보세요. 아유, 너무 맛있네. 우리 새아가가 싸주니까 더 맛있다, 얘. 아가 고맙다. 우리 집에 네가 들어와서 이렇게 매일같이 웃는다. 웃어. 네가 아주 복덩이야.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저 역시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고선 저나 남동생이나 여동생 모두 본가에서 나와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적적함을 느끼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아내는 더 부모님께 살뜰하게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아내에게 저 역시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항상 퇴근하면 전 아내 발을 마사지 해주곤 했어요. 그때마다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자, 여보, 저번에 자다가 다리에 쥐 났잖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대.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눌러줄게. 어때? 괜찮아? 와, 나 진짜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 여보, 고마워. 당신도 피곤할 텐데. 내가 당신 다리 주물러줘야 되는 걸 당신 이렇게 내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네. 난 매일같이 집에만 있는데 고생하는 건 당신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 아기까지 뱃속에 품고 있는데 당연히 당신이 더 힘들지. 애가 커갈수록 당신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 이거라도 이렇게 내가 해줘야 마음이 편해. 살살 마사지 해볼 테니까 아프면 얘기해.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뒤로 결혼하고서 1년 후엔 첫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2년 후에는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되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땐 아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일 때도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쉬는 날 오랜만에 좀 늦잠을 자고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여보 어디 갔어? 대체 어디 간 거야?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네? 어디 갔어? 아,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서 푹 자라고 애들 데리고 나왔지. 잠은 좀 잤어? 어제 늦게까지 당신 일했잖아. 주말이라고 애들한테 시달릴 텐데 괜히 당신 쉬는 거 못 쉴까 봐 친정 좀 갔다 오려고. 아이, 나 깨우지 그랬어. 혼자서 애 둘 데리고 가려면 힘들 텐데. 어디야? 나도 갈게. 아니야, 당신 오늘은 쉬어. 어차피 다음 주에 당신 애들 데리고 같이 놀러 가자며. 그때 같이 놀러 가서 재밌게 놀면 되지. 그동안 체력 충전해야 되니까 오늘이랑 내일은 푹 쉬고 있어. 아, 점심은 내가 차려놨으니까 챙겨서 먹고. 알았지? 전 이렇게 배려심이 넘치는 아내가 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위해 저 역시 처가댁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처가댁은 처음에 결혼할 때 좀 허름한 빌라에서 장인, 장모님, 처남이 다 같이 살았었는데 결혼하고서 제가 화장실이랑 주방 리모델링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 장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강서방, 자네 덕에 우리 집이 너무 좋아졌네. 예전엔 화장실도 칙칙하고 환기도 잘 안 돼서 곰팡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자네 덕분에 훨씬 깨끗해지고 좋아졌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장모님. 장모님이 편하게 생활하시면 저도 좋고 아내도 좋아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내가 사위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방까지 싹 다 바꿔주고 자네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주방에서 요리도 해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고맙네. 그렇게 깨끗해진 주방에서 장모님께선 항상 절 위해 요리도 맛있게 해주시곤 했습니다. 특히나 장모님께선 묵은지 등갈비찜을 잘하셨는데 그때마다 장인어른과 처남과 함께 술 한 잔씩 마시곤 했어요. 오늘 이거 등갈비찜 아주 맛있게 잘 됐네. 자네 얼른 하나 먹어보게. 김치도 야들야들하게 푹 익고 고기도 부드러우니 딱 맛있구만. 자네 장모가 자네 온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르네.
아주 내가 질투날 지경이라니까. 에이, 장인어른, 장모님 일순인 장인어른이시죠. 저야 뭐 가끔 오는 손님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 전 너무 부럽습니다. 장모님이 손맛을 장인어른은 평생 보셨잖아요. 저희 아내도 요리 진짜 잘하지만 그래도 장모님 손맛은 못 따라가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딸이 엄마를 쫓아갈 수는 없지. 자, 기분도 좋은데 우리 한잔 합세. 짠!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저흰 정말 잘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가정이 편안해지니 제 일도 정말 술술 잘 풀리고 연봉도 많이 오르고 일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새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내도 조금씩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느 날부턴 운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살이 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그치? 애 낳고 나서 처음엔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네. 나 운동 좀 할까? 당신이 무슨 살이 쪄? 하나도 안 쪘구만. 내 눈엔 예뻐. 누가 당신 살쪘다고 그래? 지금이 딱 좋구만. 당신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살쪘다던데? 내가 보기에도 좀 찐 것 같고. 요즘은 엄마들도 관리 엄청 한대잖아. 우리 애들한테도 예쁜 엄마가 좋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나 운동 다니면 안 돼? 갑자기 운동? 무슨 운동하려고? 운동하면 좋긴 하지. 당신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살 안 빼도 되니까. 그렇게 아내는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선언을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가 처음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애들이 아직 다 큰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간 사이에 좀 쉴 수도 있는 건데 그 틈에 또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진짜 역시 멋진 여자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 당신 요즘 무리하는 거 아니야?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좀 쉬어도 되겠어. 아니야. 이렇게 살 빠졌다고 쉬면 다시 살찐다니까. 요요 안 오려면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운동해야지. 아참, 이번에 나 PT 등록 또 하려고 하는데 나 등록해도 돼? 아무래도 그냥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하면 더 잘 되는 것 같고 체력도 금방 길러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래? 뭐, 그래. 당신 하고 싶으면 해야지.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나도 이참에 운동 시작해볼까? 에이, 당신은 시간이 없잖아. 나중에 당신 여유로울 때 그때 시작해. 그렇게 아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몸매 라인이 조금씩 정리되고 예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아내가 외모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거의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매번 나갈 때마다 화장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 여보, 어디 가려고? 그렇게 화장까지 하고. 뭐야, 어디 가려고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 아니, 나 요즘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생얼로 나가려니까 뭔가 좀 민망하네. 주변에선 다 화장하고 다니더라고. 나도 이제 슬슬 이렇게 화장하고 다닐 때인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당신은 화장 안 해도 괜찮은데. 근데 어디 가려고? 당신 운동하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운동하기 전에 여기 근처에 산다던 내 친구 있지? 지영이 걔 좀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운동 다녀오려고. 당신 애들 좀 봐줄 수 있지? 금방 갔다 올게. 점점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온 저녁 시간에도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서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내가 그저 지금껏 육아를 하느라 제대로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지방에 있는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온다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말했었나? 주말에 지방에 사는 친구 결혼식 있다고 말이야. 나 거기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어? 갑자기? 당신 주말에 애들이랑 나랑 같이 나들이 간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애들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아, 맞다. 근데 어쩌지? 그 친구가 진짜 20년 지기 친구거든.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봤는데 이참에 얼굴 보고 오려고 했던 건데. 나 가면 안 돼?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올게. 아, 그럼 뭐 다녀와. 애들은 내가 밖에서 같이 놀아주면 되는 거고. 일요일에 놀러 가면 되지 뭐. 알았어.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부탁해. 그렇게 주말에 지방으로 내려간 나는 갑자기 그날 저녁 또 뜬금없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엔 오랜만에 동창들을 봐서 아무래도 같이 술 한 잔을 마셔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땐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거 알지?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고 나 밖에도 별로 안 나갔잖아. 여기 친구 결혼한다니까 진짜 동창들 죄다 모였어. 집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잖아. 나 이번에만 좀 이따가 가면 안 돼? 뭐? 당신 오늘 올라온다며? 애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해? 그냥 다음에 만나. 약속된 일도 아니고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내가 뭐 한두 번이래? 이번이 딱 처음이잖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 나도 좀 친구들이랑 만나고 좀 숨 좀 쉬자. 그러면서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애들 키우느라 힘든 것도 이해가 됐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이렇게 얼렁뚱땅 결정해버린다는 게 좀 서운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다음날 점심이 지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 기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었지만 저랑 말을 안 하니 아내는 절 보는 것도 불편했는지 자꾸만 제가 퇴근하자마자 밖으로 나가버리는 걸 보고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아내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죠.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그동안 집에서 애쓴 거 내가 다 아는데 순간 나도 서운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 애들도 자꾸 눈치 보고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나도 미안해, 여보. 안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그래. 대신 당신이 미리 얘기만 해주면 나도 웬만하면 당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럴 수 있게 나도 많이 노력할게. 그렇게 며칠 동안의 냉전 기간은 끝이 나고 저희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만 아내의 수상한 행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김치를 담궜다면서 주말에 가지러 오라는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락이 오고서 갑자기 아내가 혼자서 평일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갔다 올게. 당신 주말에 약속도 있다며. 갔다 왔다 하면 당신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내가 혼자 오늘 갔다 올게. 정말? 당신 그래도 되겠어? 당신도 피곤한데 그냥 주말에 나랑 같이 가자. 오랜만에 엄마 아버지도 애들도 보고 말이야. 아니야. 다음에 우리 며칠 시댁에 갔다 오면 되지. 어머님 아버님도 요즘 손님들 많아서 정신 없으시다고 하고 괜히 애들 데리고 갔다가 더 정신 없으시면 안 되잖아. 내가 오늘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내가 아침부터 본가로 향한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에 선명아, 며느라가가 전화를 안 받는다. 내가 깜빡 잊고 못 챙겨준 게 있어서 내내 전화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화가 안 오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가 벌써 거기서 출발했어? 아니, 아직 출발했단 연락도 안 왔는데. 어머, 그러니?
아유, 뭐 다른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지? 일단 알았다. 혹시나 여기 주변에 사고 난 거 있는지 한번 내가 알아보마. 엄마의 말씀으론 아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치를 받아들고선 바로 출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전 너무나 걱정이 돼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 한 1시간이 더 지났을까 아내에게서 그때서야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긴 나 시댁에 왔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느라고 내가 못 봤나 봐. 왜? 무슨 일인데? 어? 지금 우리 집이라고? 어, 나 김치 가지고 얼른 갈게. 지금 좀 바빠서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그러더니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린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서 집에 가보니 아내는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다 먹고 나서야 아내가 딱 도착을 했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다 먹고서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며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똑바로 얘기해. 오늘 어디 갔었어? 어? 뭘 어디 갔다 와? 시댁 갔다 왔잖아. 저 김치 안 보여? 엄마랑 통화했어. 당신 김치 가지고서 바로 나갔다며? 우리 집에서 나간 지 한참인데 이제야 도착했다고? 어디 갔다 온 건데? 도대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뭐냐고? 그게, 여보, 그게 아니라, 뭐냐니까. 똑바로 말 안 해? 당신 안 그래도 내가 요즘 이상하다 했어? 자꾸 밖으로만 돌고. 뭐야, 내가 뭐 뒷조사라도 해봐야 돼? 그렇게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니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그건 바로 장모님이 크게 아프시다는 거였죠. 사실은 엄마가 며칠 전부터 신경성 실신으로 자주 쓰러지셨대.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계속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 아니, 왜? 그럼 왜 그걸 여태껏 말도 안 했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대체 그걸 왜 말을 안 했냐고. 그게 지금 말이 돼? 맞다니까. 엄마랑 나중에 통화해봐. 엄마가 당신한테 말하면 괜히 병원비 달라는 것 같고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당신한테 엄청 미안해 하시는 거. 그래서 여태껏 당신한테 말 못했던 거야.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얘기를 했어야지. 난 또 다른 생각하고 있었잖아. 미안해, 여보. 난 그냥 당신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건데 미안해. 나중에 장모님에게도 연락을 해보니 정말로 장모님은 신경성으로 실신을 자주 하시고 병원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연이가 그래? 아휴, 그래. 자넨 별 걱정하지 말어. 이거 별거 아니야. 좀 쉬면 낫기도 하고 괜히 자네한테 말해서 신경 쓰게 했나 보구만.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모님. 이런 일이 있으셨으면 당연히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야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내가 혼자서 소가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아유, 아니야. 자네가 더 걱정이지 뭐.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말게나. 금방 나아질 거야. 전 그땐 아내가 혼자서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싶어 제가 화를 낸 게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친정이 여유롭지 못하니 괜히 저에게 말했을 때 부담이 될까 미안해서 더 말하지 못했겠지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내가 참 안쓰럽고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장모님이 아프시다며 친정에 며칠 좀 갔다 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 아내 그런 말에 당연히 다녀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보, 애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잘 다녀와. 그리고 당신한테 돈 좀 보내줄 테니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같이 보양식도 좀 사 먹고. 내가 가봐야 하는 건데. 아니야. 당신 바쁜 거 우리 집도 다 하는데 뭘. 고마워. 나 잘 갔다 올게. 그렇게 아내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친정으로 향하고서 한 3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전 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입니다. 혹시 양지연 씨 남편분 맞으신가요?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 네, 맞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아내분께서 운전하셨던 차량이 오늘 오후 2시경에 해안도로 인근 방파제에서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에 있고요. 신분증 확인해보니 양지연 씨로 확인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사고요? 지금 병원이 어딥니까?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그렇게 전 택시를 타고서 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얼마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엄청나게 뛰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던 그때 병원에 딱 도착을 하고서 아내를 찾아보니 수술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를 알아보려고 경찰과 얘기를 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 사고가 어떻게 난 겁니까? 전복 사고라뇨. 갑자기 그런 사고가 왜 난 거예요? 아, 그게 저희가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다소 좀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왜 그러시죠? 아, 자세한 건 블랙박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선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차량에 혼자 탄 게 아니었어요. 그 차에는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거든요. 전 그 사람을 보자마자 누군지 딱 직감할 수 있었죠. 그건 바로 아내가 다니던 헬스장 PT 직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내가 헬스장 등록을 할 때 제가 같이 가서 상담도 받고 등록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담당 PT 직원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딱 그 사람이더라고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는 내부 음성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었고 그 녹음된 파일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었죠. 그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당시 운전을 하던 헬스 트레이너 옆에 아내가 타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은 애정행각을 벌이며 서로 웃고 떠들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된 거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확인하고서 전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렇게 차가 전복이 되고 난 후에 아내는 그나마 다행으로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덜 다쳤지만 상간남은 안전벨트도 하고 있지 않아 크게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실을 알고서 제정신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바로 그 영상을 확인하고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지고 나니 진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 뒤 아내 수술이 끝날 때쯤 그 소식이 전해졌는지 병원으로 처가 식구들이 달려왔어요. 전 처가댁 식구들이 도착하자마자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전 첫 번째 뒤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진작에 아내의 불륜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장모님, 어떻게 아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상간남이랑 놀러 가다가 그랬답니다. 서로 히덕거리다가 앞도 못 보고 그렇게 사고 난 거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장모님은 다 아셨어요? 장모님은 다 아셨냐고요. 자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장모님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럼 장모님 아프시다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게 우리 딸이 좀 우울했었어.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좀 어렵나.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딸 다 죽어가는데 일단은 사람부터 살려야지. 지금 정신 못 차린 애 앞에서 지금 그게 할 소린가? 뭐라고요? 장모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딸 편만 드세요? 전 그 와중에도 딸 걱정만 하는 장모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속을 장모님은 더 긁어버리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오죽 자네가 잘못했으면 그랬겠어? 우리 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아휴, 불쌍한 우리 딸.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네 지금 그러는 거 아닐세.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지. 어떻게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가? 장모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자네 지금 너무 흥분했네. 우리 딸은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자넨 집에 가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오게. 이렇게 우리 딸 벌 받았는데 무슨 또 벌을 준다 그래. 가서 마음 가라앉히고 오게. 아무리 그래도 딸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쩜 그렇게 끝까지 딸을 감싸고 도는지 전 도저히 그 병실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충격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집에 왔을 땐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서 바로 달려온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집에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진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모두 설명드리고 전 한참을 방 안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본 게 정말 맞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당시 아내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와 아내는 근래 들어 바쁘다 보니 그럴 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 상간남의 아이였던 겁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는 그 뒤로 유산이 되었고 아내는 3일 뒤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동안 아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에도 전 사실 선뜻 가보질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내 저한테 미안하다며 문자가 오곤 했어요. 여보, 왜 안 와? 엄마한테 다 들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여보, 우리 얼굴 보고서 얘기하자. 어? 계속된 아내의 연락에 전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내의 병실을 찾아갔죠. 제가 병실 문을 딱 열자마자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절 반겼습니다. 여보, 왔어? 왜 이제 왔어? 한동안 안 오길 한참 기다렸잖아. 자, 이거. 이게 뭐야? 뭐야, 이혼장? 네, 저는 아내에게 이혼장을 전달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더군요. 전 그 표정이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고요. 그래, 이혼장이야. 도장 찍고 헤어지자. 넌 앞으로 우리 애들 엄마로서도 자격 미달이고 내 아내로서도 자격 미달이야. 여태껏 날 속이면서 밖에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니까 좋았냐? 난 그렇게 소름 돋는 여자랑은 평생 못 살아. 헤어져. 여보, 왜 그래? 나 이렇게 벌 받았잖아. 그 사람 하반신 마비됐대. 더 이상 일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대. 그 사람도 나도 벌 다 받았는데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게. 어? 나 용서해줘. 용서? 난 당신이 정말로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그딴 짓을 하고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내 아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동안 속아 넘어가는 날 보면서 얼마나 웃겼니? 얼마나 재밌었어. 사람 바보 만드니까 그렇게 좋아? 난 더 이상 바보같이 안 살 거야. 이혼 못하겠으면 소송이라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애들도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애들도 포기하고. 여보, 여보, 나 당분간 병원 시세 져야 한대. 나 진짜 무서워. 나도 이러다가 평생 제대로 생활 못하면 어쩌나 다 무섭다고. 나 벌 받았잖아. 어? 나 지금 벌 받고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여보. 전 그렇게 아내에게 이혼장을 내밀고서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며 증거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상간남 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누군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그 뻔뻔한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어요. 결국 전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자 장모님은 저에게 울며불며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자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우리 딸이 자네고 자네 집안이고 얼마나 잘했어. 평생 자기 일 그만두고 애만 보고 살았네. 그러다가 잠깐 바람 좀 핀 거 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애들이고 아내고 먹여 살리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했고요. 아내가 우울하고 힘들어할까봐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들어주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잘해서 얻은 게 결국 배신 아닌가요? 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네 왜 그러는가? 강서방, 우리 딸 지금 천벌 받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 제발 좀 용서해주게. 애들 봐서라도 좀 용서해줘. 그래도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어. 본인 힘들다고 이기적으로 가족 배신하는 엄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엄마라면 없는 게 더 나아요. 끝까지 이혼 마무리할 테니까 다신 저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장모님의 전화를 냉정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더욱 참혹했어요. 알고 봤더니 아내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고서 처가댁 허락을 받기 위해 처가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미 처가댁에선 아내의 불륜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장인도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장인도 역시 딸의 편이었습니다. 자네, 내가 자네 마음 다 아네. 자네가 얼마나 우리 집에 애쓰고 그랬는데 그래 얼마나 상심이 크겠는가. 그렇지만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게나. 지금 우리 딸도 자네만큼 힘들어. 장인어른,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까? 저 절대 아내 용서 못합니다. 절 그동안 얼마나 깜짝같이 속여왔는데요. 심지어 장모님 아프다는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어요. 네. 우리 딸이 다 잘못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애들도 생각해야지. 애들 생각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걸세. 다 괜찮아질 거니까 한 번만 좀 참아보면 안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빌겠네.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저희 애들 위해서라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 끝까지 본인의 딸 편만 드는 처가댁 식구들에게도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아이들 양육권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상간남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하니 한 번은 절 찾아왔던 적도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 이렇게 하반신 마비되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못하게 됐습니다. 꼭 그런 저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소송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걸 지금 왜 나한테 따져요? 그렇게 된 건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바람만 안 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바람 피고 남들 속일 땐 재밌었겠지. 근데 그런 나쁜 짓 하니까 이렇게 벌 받는 겁니다. 모든 걸 잃게 한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라고. 소송 취할 생각 없으니 가세요. 그렇게 상간남에게도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상간남은 다치고 그러다 보니 위자료를 저에게 많이 지불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유부녀와 바람 피운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상간남은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이젠 평생 운동도 못하고 PT도 못하고 진짜 장애를 갖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게 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부디 깨닫고 반성하며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네요. 그리고 참 여우 같은 아내라는 사람은 상간남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헤어졌는지 더 이상 두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뒤로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내내 용서해달라고 할 뿐이었죠. 그런 전 아내를 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도 이혼을 한 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서 본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부모님과 가까이 살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이들은 늘 캠핑장에 가서 아버지, 엄마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곤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그래도 이렇게 지내는 게 행복이구나 싶을 때가 많답니다. 아빠도 얼른 와. 축구하자. 그래 아들, 아빠한테 공 차봐. 아빠가 저기 멀리까지 차볼게. 그렇게 아이들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전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어요. 그리고 전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하고서도 한동안 재활병원에 입원해 재활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인 장모가 진짜 고생하면서 아내 병수발도 지금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아내는 계속해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 음성을 보내고 있어요. 다 용서를 해주고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지만 전 한 번도 답장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되었지만 아마 용서는 평생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아픈 기억이 자식들에겐 전해지지 않도록 잘 품고 살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보려고요. 부모님과 동생들과도 잘 지내면서 앞으로의 제 삶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입체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죠. 누군가에겐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또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싶네요. 저 역시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늘 주변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과 악을 칼로 자르듯이 냉정하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전 악이라는 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 건 다 나쁜 일인 것 같아요. 흔히들 인과응보라고 하죠. 자신이 행한 일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처럼 나쁜 짓을 저지르면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 아내와 상간남처럼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 남을 속이고 상처 주려고 하기보단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절 위해 보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믿고 꿋꿋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